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40에 읽는 삼국지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고혜성 씨, 출판사는 선입니다. 혹시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KBS의 공개형 코미디죠. 공개형 코미디 프로를 보신 세대라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란 그 줄무늬 추리닝을 입고 무대에 앉아서 일구야 뭐 이런 걸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던 유행어를 가진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지 이렇게 마무리를 항상 하던, 제 기억에 아마 청년 백수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코너 제목이 그런 개그맨이 있었는데 그 개그맨인 고혜성 씨가 쓴 책입니다. 뭐 개그 콘서트에서도 아마 거의 한 10년 전 가까이가 아니었나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전혀 모르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주 길게 방송 생활을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그 사이에 이 고혜성 씨가 자신감에 대해서 강연하는 강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뭐 굉장히 여러 권을 썼고, 그 활동명을 자신감 대통령이라는 활동명으로 자신감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삼국지를 20번을 완독을 하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옛말에 뭐 그런 말이 있죠. 전해지는 말에 삼국지를 10번 읽은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삼국지를 10번 정도 완독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지혜와 전략, 싸워서 이기는 법, 처세, 뭐 사람의 심리 이런 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섣불리 상대하려고 들다가는 큰 코를 다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삼국지에는 인간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전략, 뭐 처세, 인간관계, 인간들의 유형 이런 것들이 잘 녹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저자인 고혜성 씨는 KBS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던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감 대통령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13년간 한 2,000회 이상의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자신감과 동기부여 관련된 거죠. 그리고 책도 한 7권을 냈다고 하시네요. 책도 한 7권을 내셨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서울대 수석 합격자가 삼국지를 10번 읽은 게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한번 꼭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이 존경하던 어떤 한 지인이 성공하려면 무조건 삼국지를 읽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 지인이 이 책을 출판한 선출판사라는 출판사의 대표라고 하네요.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책이 이 책이고요. 그 고혜성 씨는 서울대 수석 합격자가 10번 완독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읽기 시작해서 좀 경쟁심이 드셨나 봐요. 처음에는 나도 읽는다 10번을, 이렇게 완독을 했고 지금까지 삼국지를 20번 완독했다고 해요. 뭐 사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블로그에는 그 삼국지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매니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발을 들여놓기가 어렵지, 이 삼국지라는 게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남성적인 파트에서는 뭐 권력 다툼, 뭐 정치, 처세, 그리고 전쟁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의리와 배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뭐 또 머리 싸움하는 게 막 스릴 넘치게 제갈공명과 사마의의 싸움도 있고, 뭐 전략과 계략,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전부 다 따지자면 다양한 캐릭터들이 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삼국지의 매력은 읽으시는 분마다 어떤 꽂히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꽂힐지는 몰라도 어딘가는 꽂히게 되어 있는 게 삼국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은 고혜성 작가가 이렇게 삼국지에 푹 빠져서 각종 삼국지를 이문열의 삼국지 10권짜리로 우선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다양한 버전의 삼국지, 드라마, 95부작짜리 중국 드라마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가장 전하고 싶은 에피소드랑 메시지를 추려낸 그런 책입니다. 사실 너무 방대해서 한 권으로 줄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에피소드 위주로 뽑아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덧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얻은 핵심 주제? 제가 느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고혜성 강사님이 자신감 코리아라는 회사를 세워서 자신감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신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 하나를 저는 뽑자면은 자신감과 자만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자신감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반동탁 연합군이라는 게 생기죠. 동탁이 어린 황제를 세워가지고 끼고 그 권력을 찬탈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연합군들이 쳐들어가는데 거기 방어군 동탁 쪽에 있는 게 여포입니다. 그 유명한 무력으로 최고를 찍는. 근데 여포의 부장 중에 화웅이라고 또 굉장히 잘 싸우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반동탁 연합군들은 누가 나가도 꺾지를 못하고 다 죽어서 돌아와요. 근데 이때 마궁수라는 직책을 가진 관우가 유비진영의 관우가 내가 나가서 화웅의 목을 베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후들하고 장수들이 굉장히 무시를 해요, 관우를. 왜냐면 굉장히 하찮은 직급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조조가 따뜻하게 데운 술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술을 데워서 많이 먹죠. 사케도 그렇고. 데운 술을 내주면서 이걸 마시고 나가라 이러고 격려를 해줘요. 근데 관우가 유명한 일화를 남기죠. 그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가져와서 그때 마시겠다. 그러고 나가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술이 채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들고 와서 그 술을 마시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일반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게 마궁수라는 직책은 뭐냐면 그냥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일반 병이에요. 말을 안 타고 활을 쏘는 병사들은 보궁수라고 부르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병사는 마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우는 그때 그냥 일반 병이었던 거예요. 병사였던 거죠. 현대식으로 조금 바꿔서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침공에 대항해서 한미일 유럽 연합군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각국의 대통령들이 다 모여 있고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대통령과 유럽의 대통령들 그리고 그 대통령들이 국방부 장관들을 다 끼고 아주 최고위 장군들만 딱 데리고 들어와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대한민국 육군 병장 김관우가 손을 들고 나가서 제가 가서 푸틴을 죽일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너무 더 특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각국의 대통령들이 있는 그런 연합군 회의에서 일반 병이 그러니까 사실 다른 제후들이 저건 뭐야? 건방지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관우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본문의 파트를 인용해서 읽어드리자면 관우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비록 마궁수였지만 제후들 앞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았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은 당당한 사람에게 끌려가도록 만들어졌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세상은 당당한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다. 그 당당함이라는 거는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해줘야 생기는 거겠죠. 이런 것이 이를테면 자존감이고 이런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어마어마한 자신감의 에피소드, 자신감을 나타내주는 에피소드로는 장판교의 장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너무 유명한 이야기는 한데 유비의 아들을 적진에 들어가서 조자룡이 구해오는 장면이 있어요. 완전히 둘러싸인 그 적진에서 유비의 어린 깐난장이 아기를 품에 안고 정말 혼자서 그걸 구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조자룡을 자기 진영으로 먼저 피신시키고 장판교라는 작은 다리 위에서 장비가 딱 20명, 30명 정도의 병사만 뒤에 두고 이제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오는 조조를 거기서 딱 맞이를 하죠. 저희가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역량을 발휘할 때 일당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일당 수십만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완전히. 장비가 혼자 다리 위에서, 근데 정말 더 우스운 건 그 수십만 조조의 수십만 대군을 혼자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유일한 무기는 엄청난 자신감이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장비는 자기가 아주 자세한 일화는 삼국지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긴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구별해야 될 개념이 나옵니다. 자신감하고 그게 자만이라는 포인트인데 이 두 가지는 아주 크게 다른 개념인데 이를테면 자신감은 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자신감이라고 하면 자만은 나 아니면 못한다. 이건 나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조금 부정적인 개념이 자만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표현한 것들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 진정한 자신감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겸손을 가지고 있고 자만하는 사람은 겸손함이 없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늘 배우려고 경청하고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신감과 자만의 가장 큰 차이는 겸손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정리해 본 건데 자신감은 나도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한다면 자만심은 나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갈공명이죠. 유비의 최고 모사이고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모사라고 나오는 전략가라고 나오는. 근데 제갈공명은 사마이를 자신의 최대 라이벌로 여겼고 늘 질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겼죠. 근데 삼국지 안에 맹달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제갈공명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근데 맹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명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구나. 아주 공명을 오히려 더 무시하면서 아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다가 자만하다가 죽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에피소드들도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자신감과 자만을 구별하는 것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이 책이 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국지는 제가 다른 어떤 매체나 다른 포스팅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인생의 지혜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진짜 명작 중에 명작이고 대작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사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한 번 읽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수십 번을 읽은 사람이 그 중에 핵심 내용만 엑기스만 뽑아서 정리를 해주니까
그 삼국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초심자 분들한테는 뭐 일종의 핵심 요약 강의 같은 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반대로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삼국지를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삼국지를 한동안 지금 못 읽고 있다가 다시 다른 시리즈를 좀 빌려와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삼국지를 몇 번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굉장히 공감하는 포인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공감이 안 가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아, 저 부분에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아, 나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또 이런 재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재미와 의미, 교훈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책도 물론이지만 삼국지는 어떤 버전이든지 간에 조금 심플한 버전도 괜찮습니다. 읽어보시고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어떤 버전이든 한 번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잠시 후에 프롤로그 부분이랑 앞쪽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에 읽는 삼국지, 고혜성 지음, 선출판사. 프롤로그. 15년 전 신문기사에서 서울대 수석 합격자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어떤 공부법으로 합격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삼국지를 10번 읽은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삼국지를 언젠가는 꼭 한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존경하는 지인이 성공하고 싶으면 삼국지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강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읽어보자는 생각으로 곧바로 서점에 들러 이문열 작가님의 삼국지 10권을 사갖고 왔습니다. 보통 책보다 활자 크기도 작고 페이지 수도 많아 부담되었지만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는 생각으로 매일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처음 10권을 한 번 읽을 때에는 솔직히 인물도 잘 떠오르지 않았고 사건도 헷갈려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완독했다는 뿌듯함이 컸습니다. 두 번째 도전할 때는 제대로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삼국지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10권을 완독하고 나니 왜 삼국지를 읽어야 하는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처세술책과 자기계발 리더십 관련 책을 읽었지만 삼국지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깊이 있는 감동과 깨달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서울대 수석 합격자가 10번 읽었다는데, 그래, 나도 10번은 읽어보자란 경쟁 심리가 본능적으로 작동하여 1년 동안 매일 삼국지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10권짜리를 10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총 20번을 완독하였습니다. 삼국지 책만 200권을 읽은 것입니다. 95부작으로 나온 삼국지 드라마도 5번이나 보았습니다. 정사 삼국지도 10번을 읽고 황석영의 삼국지, 월탄 박종화 삼국지,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 중국의 삼국지 전문가들의 책들도 섭렵하였습니다. 삼국지에 완전히 미쳤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이 삼국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 삼국지가 저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삼국지를 읽기 전보다 더 자신감이 커졌고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조조, 유비, 손권, 제갈공명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지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대의를 위해, 의리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살았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1800년 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 시대에도 필요하고 그들처럼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는다고 반드시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시대 영웅들의 모습을 통해 영웅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삼국지 연의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일화를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재밌게 각색하였고 한 일화가 끝나는 글에 필자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보신 후 10권짜리 삼국지 연의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를 읽어보신 분들도 좀 더 재밌는 대사와 구성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의 생각을 담은 글을 보시면 더욱 깊은 맛을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다양한 병법과 처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생활과 비즈니스 인간관계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삼국지는 동양 최고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동양 최고의 철학가인 공자와 맹자의 사상인 인, 의, 예, 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려 노력했던 영웅들의 큰 대의와 백성들을 보살피려는 사랑하는 마음, 감동적인 주군과 신하의 신의, 아름답고 멋진 우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을 40에 읽는 삼국지로 정했지만 10대부터 90대까지 모든 연령대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썼습니다. 10대의 삼국지를 읽으면 영웅들의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20대, 30대에 읽으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고 수많은 영웅들의 일화를 통해 큰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삼국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세대는 40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30대까지 삼국지를 모르고 살았다면 더 늦기 전에 삼국지를 읽어야 합니다. 삼국지는 다른 세대보다 40대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믿습니다. 40대는 회사를 경영하는 CEO, 임원분들이 가장 많은 나이대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들을 가장 많이 이끄는 리더의 나이대입니다. 삼국지가 다른 세대보다 40대 분들에게 가장 큰 감동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활약하던 시기가 바로 40대이기 때문입니다. 40대 영웅들이 적토마를 타고 천리마를 타고 중국의 광활한 영토를 내 집 드나들듯이 흙먼지를 누비며 수십만의 군사들을 이끌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영웅들이 가졌던 포부와 결단력, 리더십, 태도를 통해 지금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삼국지는 40대가 읽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40대는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 더 큰 성공을 준비하고 이루어야 하는 나이대입니다. 이 책을 통해 더 큰 성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0에 읽는 삼국지에는 즐거움과 깊은 감동, 그리고 교훈 3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큰 깨달음을 주는 영웅들의 멋진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영웅들의 큰 포부와 자신감으로 펼치는 지혜로운 처세술과 아름다운 인간관계, 진정한 리더십을 가슴에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고해성.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1. 유비. 2번의 수고로움으로 큰 뜻을 얻는다. 유비는 어린 시절 집안어른 유원기의 도움으로 당대 석학인 스승 노식에게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의 부름을 받은 노식은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유비는 떠나는 스승에게 더 이상 배우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며 자신의 깨달음이 적은 것을 걱정스러워했다. 노식은 17의 어린 제자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 자신의 동문이자 대학자인 정연 선생에게 추천하는 글을 써주게 되었고, 유비는 그날로 바로 정연 선생이 계신 곳을 찾아 말을 타고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 작은 고을 갈림길 옆에 있는 큰 소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말에서 내렸다. 구름아, 오랫동안 달리게 해서 미안하다. 여기서 푹 쉬었다 가자꾸나. 유비의 말 구름이는 멋진 흰색 털을 가진 백마다. 집안 어른 유원기 아저씨께서 1년 전 생일날 주신 말이다. 너무나 고마운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야, 너는 반드시 크게 될 거라 믿는다. 크게 될 사람은 귀한 말을 타야 한다. 이 백마를 타고 중원을 마음껏 달리거라. 유원기 아저씨는 어린 시절 유비가 동네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는데, 유비는 늘 대장을 하며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난 커서 반드시 깃털이 장식된 천자의 수레를 탈 거야. 원기 아저씨는 그런 유비의 큰 꿈을 들으며 매우 흡족해하였고 자신의 아들보다 더 마음에 들어했다. 큰 소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앉았다 일어선 유비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밀어주신 만큼 반드시 큰 사람이 되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타 달리려는데 뒤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자신을 부른다. 귀 큰 놈아, 귀 큰 어린 놈아, 잠깐 나 좀 보자. 거기 좀 섞어라. 누군가 하고 돌아보니 긴 수염을 한 노인이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로 유비를 가리키며 이리 오라고 손짓하였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어린 놈아, 네 놈의 말 좀 타야 되겠다. 다리가 아파서 더는 못 걷겠다. 내 집까지 데려다 다오. 그 말을 들은 유비는 큰 소리로 자신을 나무라면서 어린 놈이란 무시하는 소리에 귀가 거슬렸지만, 노인이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자 뭔가 있는 분이라 여겨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어르신, 꽉 잡으세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계속 이 길로 가, 쭉 가. 말 없으면 직진이다, 이 녀석아. 유비는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오던 길에서 반대로 가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고 노인이 사는 집에 도착해 말에서 내려드리고 떠나려 하는데, 귀 큰 놈아, 거기 섰거라. 이리 와봐. 아니, 어르신, 왜 또 그러십니까? 내 지팡이가 없어졌어. 네 놈 때문에 아까 말을 타다가 떨어뜨렸나 보다. 유비는 빨리 정연 선생을 찾아 배워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노인을 도와드리고 싶었다.
어르신, 제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이놈아, 날 다시 태워 같이 가자. 네가 안 오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빨리 태워라. 내가 가서 가져와야 돼. 유비는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노인이 야속했지만 그런 마음도 이해하며 다시 노인을 말에 태우고 처음 만났던 큰 소나무까지 가서 지팡이를 찾아 노인의 집에 모셔다 드렸다. 전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다시 말을 달려 떠나려 하는데 노인이 다시 큰 목소리로 말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유비라고 합니다. 만 가지 상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상이 제일 귀중한 것인데 참 좋은 상이로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두 번째로 나를 집에 데려다 줄 생각을 했느냐? 유비는 그때서야 노인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두 눈에서 심상치 않은 빛을 알아보았다. 어르신, 제가 두 번째로 도움을 드리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첫 번째의 수고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도와드리면 저의 수고로움이 2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놈 봐라. 예산 놈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 있다니 무서운 아이로구나. 노인은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유비를 천천히 살피더니 다시 물었다. 네가 그걸 사용할 때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 자신도 그걸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겠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유비는 노인의 묘한 기운에 이끌려 정연 선생을 찾아간다는 생각도 있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따라갔다. 노인을 따라 한참 산으로 들어가던 중 큰 고목나무 앞에 이르렀다. 노인은 고목을 지팡이로 가리키며 유비에게 말을 건네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큰 가르침은 이 고목이 몸으로 다하고 있다. 네 마음의 귀로 잘 들어보거라. 그 말에 유비는 나무를 천천히 위에서부터 보면서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곁에 있던 노인에게 물어보려고 돌아보는데 노인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